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시작하면 좀 안 되겠다. 네, 어제 또 잠을 못 자가지고 둘 다 방전 직전이어가지고. 요즘에 저희가 브랜드 하나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어제는 약간 나는 사실 내 잘못이야. 왜? 그러니까 이 잠 못 잔 거. 어제는 게임하셔가지고. 어제 근데 그게 한 새벽 4시쯤에 이제 누웠는데 자려고 너무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죠. 내가 한 10시부터 11시인가에 잠깐 잤어요. 그 이후로 또 눈이 너무 똘망똘망한 거죠. 잠깐 잤다고. 4시에 너무 잠이 안 와요. 한 30분 넘게 뒤척이는데 너무 잠이 안 와서 그 아이폰 게임 중에 옛날에 즐기던 그 엘사의 그 겨울왕국을 배경으로 한 프리폴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프리폴이죠, 폴. 이거 뭐 똑같은 모양 3개 맞추면 터지는 그 캔디 크러쉬? 그거를 기반으로 한 약간 그런 게임인데 그냥 이제 너무 잠이 안 오니까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서 했는데 그게 너무 큰 불찰이었죠. 그쵸. 그거 좀 몇 판 하고 나니까 그 하늘이 밝아져 있더라고요. 얼른 끄고 누워서 잤는데 그러고서 얼마 못 자고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그래서 지금도 둘이 만나가지고 갑자기 다솜양이 저한테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냐고 붓기 빼려고 좀 대기를 하다가 했는데 붓기가 빠지지가 않네요. 살인가 봐요. 오늘은 또 서양미술사 간단정리의 또 헬레니즘 다음 편이죠. 로마 미술을 할 건데요. 근데 로마 미술이 은근히 할 게 좀 없어요. 헬레니즘이나 이런 시대에는 조각상이나 이런 특징들이 딱딱 나타나긴 하는데 물론 로마도 건축이라는 이야기가 딱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건축도 미술사의 딱 한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그림이나 조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좀 부분이 있다면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건축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기는 하죠. 거대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도 좀 건축 이야기 위주로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 막 로마 미술을 가지고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가끔 실수로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로마네스크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로마인 가치라는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인들이 자기 거 만들면서 로마인 가치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로마 시대 이후에 로마 사람들의 양식인 것처럼 만들어낸 거를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거라서 로마 미술 당시에 만들었던 걸 가지고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는 하지 않는 이런 오묘한 부분이 또 존재한다는 거. 이게 로마가 워낙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이랬기 때문에 그 명성이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가서 그 로마에 대한 좀 환상 같은 게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좀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좀 로마와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 로마가 없어졌음에도. 그래서 막 영국도 사실 그 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그 황제라는 칭호를 되게 사용하고 싶어 했는데 그 영국이 그 로마와 연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리적으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 점령하고 나서 땅이 그 정도로 넓어지기 전까지는 황제 칭호를 사용하지 못한대요. 그 로마의 옛날에 종속됐던 땅도 아니었고, 물론 일부분이 종속돼 있긴 했었지만 약간 연관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역사적인 바탕을 기반으로 영국이 조금 자기는 유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존재를 한대요.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면은 약간 로마의 땅이었으면서 옛날 로마로서 함께 좀 제국으로서 묶여 있었던 느낌이 좀 있었던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데요. 좀 이거는 저희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어가지고 좀 그 감성까지 이해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죠. 근데 약간 그런 감성이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로마의 조각이라고 하면은 사실 특징이 좀 거의 없어요. 로마 조각은 저희가 헬레니즘 시기에 등장했던 그 조각상들 있잖아요. 라오콩 군상이나 이런 거 자체가 다 로마 시대 때 복제되고 좀 이렇던 시대가 그 형태여가지고 로마 시대 때 제작된 조각상이지만 다 헬레니즘 미술로 불리는, 대부분 다 복제된 물건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로마 시대 때는 좀 조각상이라고 해봤자는 그 황제들 얼굴 조각해 놓은 거 약간 이런 부분들밖에 등장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에서 모든 걸 다 해놨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는 그냥 만드는 거 외에는 할 게 더 이상 발전시킬 방법이 없었던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 이후에 이제 르네상스쯤이나 넘어가야 뭔가 새로운 조각의 양식이 좀 등장을 하면서 그런다고 하고요. 로마는 조금 더 건축적으로 돈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렇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약간 조각상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약간 초상화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예술 작품의 느낌으로 만들었던 경향이 조금 떨어지긴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예술 작품의 그 영역은 헬레니즘 그 유물 그 시대에서 헬레니즘 시대의 유물 유적으로 좀 발견한 그런 걸로 대체를 하고 좀 그 시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초상화나 이런 형식처럼 해서 하는 그런 조각이 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로마 시대에서는 조각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이 거의 없어요. 뭔가 와 이것만큼은 정말 로마의 조각이다 막 이런 것도 많이 없고요. 워낙 그 초상 조각 같은 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초상 조각을 뭐라 하는 게 있나? 흉상? 아 맞아, 다 흉상 그런 거? 정말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없는 편이죠.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때에 만들어졌던 그 어쨌든 로마가 굉장히 중심지잖아요, 유럽에. 그 이후에도 계속 뭔가 이런저런 사건에 계속 연루가 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면서 지금은 그 교황청이 있는 그 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로마 시대 때 만들어졌던 조각상이라는 거는 다신교, 그 로마는 원래 그리스 로마 신이라고 해가지고 다신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좀 그런 종교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각상도 약간 그쪽으로 다 연관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추후에 다 이렇게 좀 부서지거나 좀 이런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이게 그림은 그래도 지금은 최근에 활발히 연구가 될 수 있는 게 그 화산으로 해가지고 딱 그거 됐던 거 어디죠? 폼페이. 그 폼페이 유적이 발견이 되고 나면서부터 그 폼페이 유적 내부에서 벽화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오래전 시간이어가지고 로마는 지금까지 계속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 벽화나 이런 게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1000년이 넘은 시간이니까요. 근데 폼페이 유적은 정말 순식간에 모든 게 덮여졌고 그 이후에 잊혀져 있던 곳이어가지고 발견이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꽤 문란한 성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이 굉장히 그 발견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목욕탕 벽화 같은 거가 이제 발견이 되고 이러는데 굉장히 외설적인 그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려져 있었대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노출돼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냥 대중목욕탕에 지금 그 대중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폭포수 그려져 있고 막 그러거든요. 벽에. 요즘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그 요즘에는 목욕탕 안 간 지가 오래되긴 했는데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목욕탕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벽에 폭포수 그려져 있고 그 폭포수 중간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냉탕에. 그걸 누르면은 위에서 뭐 물이 쫙 떨어져요. 우와. 아, 대중목욕탕 잘 안 가봤죠? 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옛날에 집에 목욕 시설이 없어가지고 샤워 시설만 있고 그렇게 부모님이 늘 보내셨었는데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제가 갔을 때 물론 제주도 놀러 가서 간 거지만 약간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아직도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모든 게 벗고 있는 그런 외설적인 그림들이 있었다는 그런 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 있었대요. 그 사창가나 이런 거에 가는 거에 대해서 남자들이 전혀 그 죄책감이 없었던 시각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 문화로서는. 그래서 블럭 몇 개마다 하나씩은 꼭 있었다 그래서 엄마들이 되게 싫어하긴 했대요. 그것도 또 그 여성의 탓을 하는 게 되게 웃기긴 한데 우리 아들들을 유혹하는 뭐 여우들이라 그랬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막 벽에 낙서들이랑 이런 것까지 발견이 되면서 그 벽화나 뭐 낙서를 벽화라고 하긴 애매하긴 하지만 벽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외설적인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또 근데 그런 연구 자료를 내면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좀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당시 또 그게 있었대요. 그 중년의 남성과 미소년의 사랑이 이게 하나의 굉장한 예술적인 장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좀 있었대요. 그래서 제대로 기억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목욕탕 벽화 중에 그런 그림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성과 남성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인 시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뭐죠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 아니죠. 그 스파르타쿠스 보면은 그 귀족들이 그 글래디에이터 남자 마음에 든다고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그런 거랑 연관성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시각이 또 존재했다라는 거. 그래서 막 약간 쾌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래야 돼? 넓은 시각? 자유로운 시각? 같은 게 좀 존재를 했었다라는 게 좀 로마를 연구하는 이런 쪽에서 다큐멘터리 등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등장을 하죠. 어쨌든 대중들이 보기에 만드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흥미로운 요소를 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게 뭐 굉장히 일상 같은 이야기였다라고 하니까요. 네. 스파르타쿠스 같은 드라마 미드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그죠?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막 우리가 뭐 고대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다 보수적일 거고 그러는데 상상 이상으로 보수와는 먼 모습의 그런 시각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좀 문화마다 정말 형성되는 게 다르구나라는 게 진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시대마다 그 뭔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생각해볼 좀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 뭐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많기는 해요. 근데 그게 다 지금 우리가 로마 이야기하는 거는 대부분 중세로 들어가기 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중세 시대도 어느 정도 로마가 반은 넘거든요. 중세 시대가 한 기원 후 400년 정도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로마는 어떻게 보면은 기원 후 1500년대까지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동로마가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를 원래는 헬레니즘 시대 당시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르진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비잔티움 제국도 그 후대의 사학자들이 약간 그 당시에 그 뭐죠 로마가 너무 기니까 좀 이거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단어에 불과하지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은 뭐 비잔티움 제국이니 이렇게 부르진 않았대요. 그 로마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주위 나라들도 그 비잔티움 제국을 계속 로마라고 언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로마 이야기를 하면은 건축 이야기를 빼뜨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건축 이야기가 반이 넘죠. 로마는. 로마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오늘 이제 로마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뭐죠? 로마 국가랑 로마 도시랑 이거 되게 헷갈리잖아요. 어쨌든 도시 로마를 지금 방문하면은 거의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판테온 신전이라고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에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죠. 네. 하늘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거 이제 날씨 좋은 날 거기 가신 분들은 다 약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하늘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뭐 공학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돼가지고 비가 안 들어온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공학적으로 하면서 뭐 비가 안 들어온다라고 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비 오는 날 중간으로 비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그 판테온 신전을 방문을 하면은 그 중간 비가 떨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테두리를 싹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해놓고 양동이 같은 것도 놓는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 오는 날 보고 역시 들어오는 게 맞구나. 근데 그 전까지 자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고? 그게 공학적으로 뭐 해서 비가 안 들어온다고. 근데 그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충분히 그래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돔의 중간이 뚫려 있는 게 돔이 중간을 안 뚫어 놓으면은 터져버린대요. 이게 뭔가 뭐 열이 모인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뚫어 놓은 거죠.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제 고대에 대한 이제 환상이 만들어낸 이미지겠죠. 뭔가 대단할 것이다. 뭔가 대단할 것 같은 그 어쨌든 기원전 30년대? 기원전 27년도에 만들어졌다가 대화제 때 없어졌대요. 대화제 때 없어졌다가 재건이 된 건데 이게 그 전에랑 모양이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돔 거의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돔 건물 중에서는 거의 최초 건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또 돔을 짓는 기술이 잊혀져요. 그래서 르네상스 건축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이 돔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거대한 돔을 짓는 방법이 없어서 그 르네상스 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브루넬레스키가 여기를 와가지고 이 판테온 신전을 보고서 공부를 하고 갔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것도 있대요. 판테온 신전이 한동안은 왜 지어졌고 여기 왜 이 자리에 있으며 이게 무슨 용도인지가 알려지지를 않았대요.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워낙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중세나 이럴 때 너무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의 용도 자체가 잊혀져 버리는 이런 거에 사례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 그 자리에서 도시 중심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지어졌고 이름이 뭔지도 사실 거의 밝혀지지가 않았었대요. 물론 지금 그게 뭐 때문에 지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불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료가 없대요. 그래서 무슨 비석이랑 이런 게 발견돼가지고 지금 이름이랑 이런 걸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간단하게는 원래 로마가 좀 다신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그 종교에 있는 신들까지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다신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라는 의미라고 하거든요, 판테온이. 그래서 한국어로는 그래서 다신교래. 다신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처럼 만들어졌던 거였는데 이게 이제 중세 시대나 이런 게 지나면서 교회로 성당으로 바뀌고 지금은 뭐 성당이자 무덤 같은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외에 이름이 유명하잖아요. 라파엘로. 라파엘로가 여기 묻혀 있고 그런데요. 그 라파엘로랑 그 무슨 카라치라는 되게 유명한 화가 한 명 있어요. 르네상스에. 그 화가도 여기 있고 교황도 몇 명 여기 제가 붙였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가면은 이제 십자가가 중앙을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 부분들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건물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런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 지금 아마 돔 보신 분들은 로마 가면은 이 판테온 신전을 한 번을 꼭 지나기 때문에 아마 아실 텐데 지금은 그 천장 돔에 돌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가 다 청동으로 싹 덮여 있었대요. 그 내부가. 근데 이제 그 추후에 거의 약간 광산처럼 이용을 한 거죠. 또 그런 형태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콜로세움도 원래는 굉장히 화려했는데 약간 이게 채석장이었대요. 그렇지. 그래서 청동 그 외에 성베드로 대성당 있잖아요. 그 바티칸 시티 안에 네네. 있는 그 안에 보면은 그 발다키노라 그래가지고 검정색으로 엄청 거대한 이 성전 같은 모양의 내부에 있는 거 기억나요? 그 성베드로 대성당 안에 그 정말 중앙으로 들어가서 중앙으로 가면은 거의 건축물 크기의 조각이 있어요. 청동 조각이. 근데 그게 이제 뭐랬죠? 성지순례 같은 거 한다 그러잖아요.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지나야 그 바티칸 시티의 성지순례를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짓기 위해서 그 판테온 천장에 있는 청동을 떼가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 때 좀 대포랑 이런 거 만들려고 떼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판테온 신전 보면은 되게 뭔가 고대에 대충 지었을 것 같은 그런 벽돌밖에 없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대리석으로 쫙 덮여 있어가지고 되게 화려한 모습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때 기원 후 125년대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 헬레니즘 편에서 알아봤던 그 외에 만들어진 거는 헬레니즘 쪽인데 가져가 있는 건 독일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이미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기원 전 100년대, 200년대인데 기원 후 100년대에도 충분히 화려한 모습들이 등장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서 채석장으로 사용되고 광산으로 사용되면서 좀 많은 일들을 겪고 나니까 짐처럼 허름한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거대한 돔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하기에도 대단할 정도로 빨리 만들어진 거라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천장에 구멍을 뚫어놓는 거에 대한 한계를 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왜 르네상스 때 만들어진 돔 같은 거에는 중앙에 구멍이 없잖아요. 그게 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죠? 공기가 빠져나가게끔 위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왜 운막 같은 거 집에도 위에 이렇게 구멍만 나갈 수 있게 한 번 더 덮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놓은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극복을 한 건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교의 힘이 강해지는 중세 시대 때 성당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죠. 르네상스 들어가지고는 무덤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로마는 어쨌든 대부분 성당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기독교를 약간 그쪽이랑 연관을 많이 시키긴 하거든요. 이 성당에 좀 반기를 들었던 그 왜 마틴 루터교 있잖아요. 그쪽이랑 이제 국내 기독교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국내 기독교는 다 그쪽이래요. 영국 청교도 그쪽이랑 연관성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그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하던 그 시절 있잖아요. 그 시절에 영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활동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교에서 조금 어느 정도 종파가 나눠져가지고 영국으로 갔던 그쪽 청교도 사람들이 이제 그 한다고 하면서 이동을 해온 게 한국으로 와서 지금 기독교 쪽은 다 그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쪽에 종파를 가진 경우가 많고 그 성당은 뭐 지금 바티칸 시티랑 연결되어 있는 그 성당이겠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라는 그 단어 자체는 성당을 의미하는 게 더 맞기는 하대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처음 시작된 단어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어쩌다 보니까 천주교라는 게 성당으로 가고 기독교라는 게 이제 그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조금 이게 역사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때 혼란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가 조금 더 먼저 만들어져가지고 종파가 나눠진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라는 단어를 역사 공부할 때는 옛날 책들 보면은 그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써놓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그걸 되게 헷갈렸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종교학 쪽 공부할 때도 나름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판테온은 이렇게 다신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성당으로 개축이 돼서 네, 그 막 그런 재미난 스토리가 존재를 한다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이죠. 많은 영화에 등장을 하고 하는 거 나왔다. 아니 콜로세움이 진짜 근데 좀 뭐라 그러죠? 경이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로마의 전성기 중에 한 시대에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어쨌든 거대한 건축물이 지어지려면은 거대한 힘이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런 거대한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그냥 진짜 거대한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좀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는 그거를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 모의 회전이 가능했대요. 아, 모의 회전이? 모의 회전이 가능했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모의로 회전을 할 수 있게 해놨대요. 그 안에다가 막 악어를 풀어놓고 하마를 풀어놓고 사냥을 하는 거를 보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TV도 없고 책도 제대로 없고 막 이러던 시절이니까 정말 그 왜 입으로 스토리 알려주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구전되는 걸로 해가지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모아놓은 다음에 막 하마랑 악어 풀어놓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그 이탈리아 땅에서는 살지도 않는 동물들을 데려다가 거기다 풀어놓고 글라디에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진짜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자극적인 요소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지금 봐도 엄청나겠죠. 지금도 뭐 그거 보잖아요. 소 투어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하겠죠. 근데 막 조금 더 이제 소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는 하는 시대가 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대중적인 뭐라 그러죠? 대중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긴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시민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황제조차도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콜로세움이 물론 지어지는 좀 환경을 좀 생각을 하면은 이제 로마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 모든 대중과 자기 시민들에게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콜로세움이 있던 자리가 왜 그 폭군의 상징이 있잖아요. 그 네로 황제의 그 궁전이 있던 뭐 황금 궁전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네로 황제의 궁전이 있던 곳이었는데
그 콜로세움 안에서 모의 해전할 수 있을 만한 그 경기장만한 그 뭐죠? 인공 호수? 아니 호수라기는 좀 너무 작겠죠? 인공 연못이 있었대요. 그 내부에 그 시절에 그러니까 오직 본인만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라고 하면은 이 아치 구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아치 하나마다 조각상이 하나씩 있었대요. 그 거대한 궁전에. 콜로세움이 기원후 80년에 만들어지는데 기원후 50년에 그 네로 황제가 정말 폭정을 일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로 황제가 알려진 것만큼 그러니까 뭐 폭군인 건 맞는데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굉장히 그 뭐죠? 잘 다스렸대요. 나름대로. 그래서 처음 한 8년에서 10년 정도는 꽤 그래도 그 원로정이라 그러나요?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제도 할 때 좀 이렇게 지금 국회 같은 느낌으로 칭찬을 하는 이런 글귀나 이런 부분 그 문서들이 많이 등장을 한대요. 근데 좀 이제 점점 사람이 근데 원래 애초에 성격이 좀 안 좋았대요. 약간 까칠하고 조금 이상한 그 좋지 않은 성격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지나가면서 좀 기이한 행동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정을 수청하고 뭐 이런 것도 등장을 하는데 제가 들었던 건 이게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나왔던 곳이 궁금하다고 어머니의 배를 갈랐다고 그랬나? 그 자궁 쪽이나 이런 쪽을 그러니까 본인이 나온 곳이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이게 지금인데 그 폭군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만들어진 이미지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게 존재를 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저도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걸 듣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권력 싸움이나 이런 게 밀려서 마지막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자살을 하면서 물론 이것도 누가 문서로 남겨놓은 거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 예술가가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이야기를 남겼대요. 이렇게 또 예술가의 이미지는 망가져가는데요. 예술이라는 게 참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되는 거여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좀 자살을 하면서 끝을 맞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폭정을 일삼던 다음 황제가 이 콜로세움을 짓는데요. 이 약간 뭔가 보여주기 위한 거죠. 네로 황제의 황금궁전이 있던 자리를. 근데 이게 진짜로 로마에서 정말 금싸라기 땅이죠. 가장 중심지. 그 지금도 콜로세움 가면은 콜로세움 유적지 바로 앞에 그 옛날 로마 광장이라 그러는 곳이 포로 로마노라 그래가지고 로마 광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 앞에 경복궁이 있듯이 궁전을 지어놓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왕이니까 그런 메인 자리를 자기의 궁전으로 짓는 게 맞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베스파시아누스는 그 다음이 돼서 자기는 네로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궁전을 모두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시민들을 위한 콜로세움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게 지금 콜로세움은 반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좀 대각선 모양으로 무너진 것처럼 돼 있잖아요. 원래는 가장 높은 모형으로 해서 동그라미가 딱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형태였고 이게 여름에 너무 햇살이 뜨거우니까 천장에 이렇게 돔구장처럼 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지붕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설계가 돼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사진으로는 열심히 띄워드릴 건데요. 진짜 신기했어요. 저 이거 알고선. 그 천장을 그 여름에 전 당연히 근데 뻥 뚫려가지고 그냥 햇볕 받으면서 받겠거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계상 그렇게 해놨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게 그냥 쌓아 올리면은 무너진대요. 이게 힘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시멘트나 뭐 지금처럼 철근이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층부터 모든 공간이나 이런 거를 다 아치로 쌓아버린대요. 모든 복도를 다 아치로 쌓고 옆에 기둥도 다 아치로 쌓아버리면은 그거를 그 무게를 버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층수가 그 당시에 이 거대한 게 가능했던 거지 그 아치의 구조나 이런 거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도 가면은 모든 곳이 다 이렇게 둥그렇게 아치로 지어진 게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정말 근데 모든 방향으로 정말 모든 게 다 아치로 지어져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나서 봐서 다시 한번 놀랐는데 공부 안 하고 갔을 때 봐서는 와 크다 이러고 나왔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모의해전이 좀 가능했었다라는 거. 근데 모의해전은 초반에만 가능했고 그 이후에는 증축을 새로 해가지고 무대 장치를 그 안에다가 설계를 한대요. 그러니까 왜 지금 저희가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왜 글래디에이터가 밑에서 이렇게 그 왜 지금 가수들
그 뭐죠? 무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뿅 하고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한 노예 몇 명이 붙어가지고 도르를 돌리면은 이렇게 땅이 줄줄줄줄 올라가는 요런 거를 설계를 싹 했대요. 그래서 중간에 막 문이 열리면서 사자나 이런 그 뭐죠? 맹수들이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불 같은 거를 놔가지고 밤 공연도 가능하게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게 몇십 개가 설치가 돼가지고 그 무대 장치를 만든 거죠. 약간은 원래는 낮에만 이게 공연이 가능했었는데 그 불이랑 이런 것까지 같이 올릴 수 있게 되면서 밤 공연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면서 얼마나 스펙터클한 이런 걸 만들었을지. 이게 베스파시아누스 아들인가가 새로 증축을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축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개조인가요? 리모델링. 그죠, 리모델링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한국 단어를 찾으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이라는 말만큼 또 전달이 확실한 게 없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정말 그 글라데이터나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면서 막 그 어디서 그 뭐죠, 막 스페인 땅이나 이런 땅에 가가지고 승리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모의로 전쟁을 시킨대요. 뭐 아니면 뭐 글라데이터를 두 편으로 나눠서 적군 편을 맡은 데는 나무 칼을 주고 로마의 옷을 입은 글라디에이터들은 진짜 칼을 주는 식으로. 치사하다. 아니면은 그쪽에 왜 봐요, 그쪽 노예들이나 데려온 이런 쪽에서 좀 잘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죄수들을 그렇게 지는 걸로 해서 나무 칼을 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이렇게 정말 시민들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준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그 황제가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대요. 실제로 근데 맨 처음에 카이사르 첫 황제라고 하잖아요. 카이사르도 실제로 그 원로정에 의해서 살해당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황제들이 늘 언제나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콜로세움도 그런 거의 일부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콜로세움 가면은 중간에 십자가가 박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자료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중간에 잠깐 성당으로도 이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황은 이거를 양모공장으로 쓰려고 그랬었대요. 뭐예요? 그러니까 공장처럼 쓰려고 했었대요. 양모공장처럼 교황 중에 한 명이. 근데 교황 중에 한 명이 이거를 양모공장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냥 놀고 있으니까 하고 있었는데 그 교황이 빨리 사망을 하면서 이게 무마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원래는 이게 지금 콜로세움을 보면은 물론 그 거대하고 되게 화려하지만 원래는 그 네로 황제 궁전에 있었던 그 조각상이 하나씩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아치 밖에서 보이는 아치 중간 하나마다 다 서 있었대요. 그리고 모든 벽면에 대리석으로 다 장식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세랑 이런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게 채석장으로 이걸 채석장으로 인식을 했대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그 모든 대리석적인 뭐라 그러죠? 조각 같은 거를 장식을 다 떼가면서 지금 같은 허름하다는 표현이 조금 어울리진 않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좀 허름한 모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로마 도시를 지나다니면서 옛날 유적 같은 거를 보면은 그래도 옛날 거니까 옛날 건데 이 정도면은 대단하지 뭐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복원도 같은 거를 보면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화려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좀 존재한다는 게 좀 콜로세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근데 또 이제 그 모의해전으로 하면은 모의해전을 여기서 했다라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 모의해전에 물을 어떻게 끌어왔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은 또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저는 이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 수도교라 그러는데요. 아쿠아덕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아쿠아덕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수도교가 콜로세움보다 훨씬 더 좀 경이롭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그 수도교를 진짜 제대로 보려면은 로마 시내에서 조금 멀리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러 갔었었는데 진짜 그냥 콜로세움 본 거보다 훨씬 더 좀 와 진짜 이건 뭐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로. 근데 거기 가면은 약간 여의도 공원처럼 그 이탈리아 거기 주민들이 거기서 굉장히 행복하게 이렇게 공놀이하고 네. 막 그러고 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이게 뭐지? 집 앞에서 이게 되게 높거든요. 한 거의 6층 높이 정도거든요. 수도교가.
그 물을 끌어오는 건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6층짜리로 해서 위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를 70km를 10kg. 70km 밖에서 물을 끌어왔대요. 그러니까 70km에 있는 호수 쪽인가 그쪽에서 물을 끌어오면서 70km를 이제 수도교를 지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5층짜리 건물에 수도교를 70km를 지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콜로세움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이 수도교나 일부가 그 로마 시내 내부에서도 지나긴 지나는데 이게 밖에서 한 100미 그 몇백 미터 연결돼 있는 거 보는 거랑 거의 잠깐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 거 보는 거랑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로마 가는 분들한테 여기 꼭 한번 가라고 진짜 꼭 추천을 하는데 위험한 지역도 아니어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저도 다큐멘터리에서 보고서 와 저건 진짜 꼭 가서 봐야겠다 이러면서 가서 봤었는데 확실히 영상으로 보는 거랑 가서 보는 거랑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로마의 건축이 어땠는지를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쿠아 클라우디아라 그래가지고 콜로세움이 지어지기 50년 전에 지어졌어요. 심지어 요 왕도 약간 그 시민한테 어쨌든 마음을 얻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클라우디아 이 사람이 했다라고 하거든요. 클라우디아 황제죠. 클라우디아 황제가 다리가 약간 쩔뚝 있는 사람이라 그랬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겉모습적으로 조금 황제 같지 않은 모습이 많아가지고 뭔가 이런 거를 많이 도모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거에다가 물을 조금 더 확실하게 끌어주는 이런 황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물론 이 사람이 제작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건축을 시작하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좀 완공을 시키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좀 정치 선전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70m 밖에서 하는데 물 지나다니는 그 구멍이 사람보다 키가 크대요. 2m라 그랬나? 그래서 주기적으로 중간마다 물을 끊어서 청소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거만 관리하는 뭐 그 직원도 따로 있고 뭐 그러면서 어쨌든 근데 70kg짜리 지금 우리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시멘트로 해가지고 물 끌어오는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런 거 하기도 힘든데 이 당시에 그거를 해서, 근데 그게 있대요. 또 물을 내리막길로 쭉 가져오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산이나 이런 게 있어서 오르막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내리막길을 오르막길보다 길게 만들면은 물이 알아서 올라간대요. 난 처음 알았어. 알고 있었어요? 관성이겠죠. 뭐. 그러니까 근데 뭔가 그냥 신기하지 않아요? 건축적으로 그 당시에 그거를 설계를 했다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모든 수도교가 약간 조금씩 이렇게 틀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직선 같이 보이면서도 약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70km를 별 이상 없이 이렇게 물을 끌어올 수 있게끔 해놨다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콜로세움의 물도 3시간 만에 다 채울 수 있었대요. 그 중간에 있는 물을. 그래서 그 모의해전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서 하고 대중목욕탕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막 네로 황제가 근데 그거로도 유명한 거 알아요? 기독교를 세계 최초로 탄압한? 그게 판테온이 아까 중간에 한번 원래 기원 전에 지어졌는데 없어졌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지어진 거였는데 이때 그 네로 황제 시절에 기름 창고인가 이런 데서 불이 나가지고 대화재가 났대요. 정말 대화재가 나가지고 모든 게 다 약간 거의 한 70%가 불탔다 그랬나? 그랬었는데 이거를 기독교들이 그런 거다. 기독교들이 그런 거다라고 이제 약간 이렇게 화살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정부 탓을 못하게 하려고. 정부가 아니라 그때는 뭐죠? 국가 탓이라고 하나요? 황제 탓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돌리고 싶어가지고 기독교 탓으로 해서 기독교 탄압을 세계 최초로 한 폭군으로도 유명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폭군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콜로세움을 짓고, 그리고 그 콜로세움을 짓기 위해서 그 콜로세움에서 모의해전을 하기 위해서 모의해전을 했었던 그 원동력에는 이거 콜로세움이 지어지기 50년 전에 지어졌던 수도교라는 게 또 존재를 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건축이라는 것 쪽에서는 좀 독보적으로 대단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이러는데 이 거대한 건축물을 다 좀 그 권력가 본인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뭐죠? 대중과 시민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되게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그 로마 건축 같은 거 살펴보면은 다 약간 다 시민을 위한 거거든요. 수도교, 그리고 또 뭐 있죠? 콜로세움,
대중 목욕탕 막 이런 거다 생각하면은 근데 그 당시에 황제랑 같이 목욕하고 그랬대요. 제가 대형박물관 가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대형박물관에서 그 황제 같은 거 그 당시에 얼마나 황제들이 친근한 존재였는지 막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나왔던 에피소드였는데 그냥 저도 어디서 들은 거거든요. 목욕을 하고 있다가 한 남자가 그 벽에다가 이렇게 등을 긁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너 왜 벽에다 혼자 등 긁고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 이렇게 등을 밀어줄 노예가 없다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 노예 한 명이랑 그 말을 줬다 그랬나? 기억난다. 그랬대. 근데 그게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황제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벽에 등을 긁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황제가 그 노예 주진 않고 그럼 서로 이제 등을 밀어라 하고서 지나갔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에피소드가 물론 가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있었다라는 게 좀 서로 얼마나 친근한 존재이면서 좀 뭔가 서로 조심해야 했던 이런 거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물론 이게 기원전 이제 300년, 200년 요 시기 때의 이야기죠. 근데 로마가 그런 게 좀 있었대요. 막 배척하고 이러는 게 좀 적기는 했대요. 어떤 인종이든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시민이 될 수 있고 뭐 돈을 많이 벌면 하여튼 뭐 약간 기회의 땅 같은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이후에는 세상이 변하면서 좀 많이 이야기가 변하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 기원 후 400년이 지나면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아예 이제 자기네 종교라고 해놓죠. 근데 약간 기독교가 유일신 종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전통 종교랑은 굉장히 맞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두 개가 계속해서 좀 약간의 공방을 벌이다가 나중에 되면은 아예 이제 기독교로 변환을 하는 이런 부분이 존재를 좀 하는 건데요.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중세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그건 이제 다음에 좀 알아봐야겠죠. 오늘 또 막 잠을 막 못 잔 거는 아닌데 근데 이거 얘기하면서 나 붓기 빠진 것 같아. 편집하면서 봐야겠다. 시작할 때랑 끝이랑 약간 얼굴이 좀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사실 로마를 로마 미술이라고 좀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어쨌든 그 르네상스 직전까지 로마는 계속해서 살아있거든요. 로마라는 국가는. 근데 그 중간에 중세 미술의 중심지로서도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중심지라고 하기에는 저 영국이 아니죠. 프랑스, 독일 이쪽 땅에서 조금 더 중세 미술의 모양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좀 그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동로마에서 또 새로운 중세 미술이 또 등장을 하면서 중세 미술이 좀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 요런 기운이 좀 등장을 하는데 좀 로마 미술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기원 전 30년 요때부터죠. 카이사르부터 약간 기원 중세 시대가 시작되기 전 그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딱 이제 공표하기 전까지를 좀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약간 복잡해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제가 바로크까지만 딱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크 이후로는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 정리하는 게 좀 무의미해지는 이런 좀 형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중세 미술부터는 이제 어떻게 또 정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요. 뭐 간단 정리니까 네, 지금 로마도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피곤해가지고 약간 정신이 빠져있죠. 네, 저희가 요즘에 맨날 일하고 그러느라 네, 어쨌든 로마 미술은 이렇게 좀 건축적으로 많이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로마 미술 같은 거 바라볼 때는 건축이랑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여행 가기 전에 살펴보고 가면 진짜 여행을 좀 재밌게 할 수 있기는 해요. 이 저희가 오늘 얘기한 거 말고도 되게 뭔가 많거든요. 그 전차 경기장도 되게 재밌어요. 콜로세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전차 경기장 지금 약간 이게 전차 경기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거랑 비슷하대요. 페라리 같은 거 있잖아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거를 갖다가 막 갖다 다 부숴버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전차 경기장 말 2마리에다가 뒤에 이렇게 바퀴 2개에서 이렇게 하는 그거잖아요. 네. 그 경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부서졌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가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느낌을 지금으로 약간 바꾸자면 페라리랑 람보르기니랑 막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막 부서지고 막 날아가고 막
이러는 정도의 박진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쭉하기로는 훨씬 길쭉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유적이 좀 제대로 남아있질 않아서 약간 여기가 트랙이었겠거니 정도 느낄 수 있거든요. 좌석 조금이랑. 근데 그런 부분이랑 좀 살펴보면서 좀 로마라는 이 시기가 되게 오래전 시기인데 그 어떻게 옛날이라고 하면은 되게 권력 위주로 돌아갔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로마는 소매치기도 많고 그렇지만 되게 가서 볼 것도 많은 도시여서, 저도 그래서 소매치기 있고 그러면은 그 나라 되게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안이 안 좋은 나라는 다시 가기 싫어져요. 그래도 로마는 또 가고 싶어가지고 한두 번 더 방문하게 되는 좀 이런 매력적인 나라여서, 네, 소매치기를 당해도 큰 피해가 없게끔만 돈을 가지고 다니게 되죠. 카드는 발바닥에 숨겨놓고 현금만 조금 그날 쓸 것만 이제 조금 해서 들고 다니게 되는데, 네, 하여튼 좀 그렇게 되게 매력적인 도시여가지고 이런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네, 한번 꼭 살펴보시고 놀러 가시기 전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중세 미술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벌써부터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종교의 이야기가 가득하면서 워낙 혼란스러운 시기여가지고 그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림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같은 화가가 그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굉장히 독특한 화풍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름도 안 밝혀진, 어떻게 보면 중세 미술부터는 다시 이름을 좀 숨기기 시작하는 시대여서,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열심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찬우가 이거 녹음하기 며칠 전에 미리 녹음을 해놔서 이거 나가고 나서 그 다음 주는 미리 녹음해놓은 세이브 편으로 나갈 것 같고요. 오늘은 많이 피곤하니까요. 커피를 마시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어떻게 마무리했더라? 아니야. 우리 인사도 안 했다. 은둔. 처음에 인사도 안 했다. 그렇네. 네, 저희 은둔의 고퀄 방송 세라미술 예식은 인사보다는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나 저번에 찬우랑 할 때도 인사 안 하고 시작했는데. 네, 은둔의 고퀄 방송 세라미술 예식. 얼마나 은둔이면 본인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시작을 하겠어요. 할 말만 하고 사라져. 네, 지금까지 은둔의 고퀄 방송 세라미술 예식을 진행한 개념미술가 이동준이었고요. 디자이너 송다솜이었습니다. 네, 한껏 피곤에 쌓인 둘의 이야기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찬우와의 회차가 하나 나가고 중세미술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미술은 많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 거 들으세요. 나 안 와도 돼요, 그럼. 와서 안전은 있어줘야죠. 정말. 옆에서 그거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좀 해주고. 안녕. 안녕.